안녕하십니까. 부천 세종병원과 시흥시 노인 종합복지관이 함께하는 온라인 건강강좌. 오늘의 주제는 당뇨병 바로 알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의 정수진입니다. 오늘 저는 당뇨병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이제 발행되는 여러 가지 팩트시트, 진료 지침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람하는 정보들 속에서 조금 더 올바르된 자료를 통해서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올바른 당뇨병 바로 알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당뇨병은 얼마나 흔히 발생하는지, 또 당뇨병은 왜 발생하는지, 왜 나에게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러면 치료를 하지 않고 놔둬도 되는 건지, 왜 꼭 치료만 해야 되는지, 또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약이나 인슐린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어떤 식이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는 혈당, 연속혈당 측정기에 대한 어떤 보험급여가 일형 당뇨 환자들에게 되고 있어서 이런 자가혈당 측정과 더불어서 연속혈당 측정에 대한 내용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다이어베틱 팩트시트라는 제목으로 2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당뇨병의 유병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가 되었었고요.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당뇨병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공복혈당이 126이 넘거나 이미 약을 먹고 계시거나 아니면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것이 6.5% 이상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당뇨병의 진단을 하였고요. 30세 이상에서는 한 13.8%의 당뇨병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연령을 조금 노인 환자분들로 65세 이상에 살펴보면 27.6%니까 3분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노인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렵지 않게 당뇨를 가진 분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연령에서 살펴보면요, 이런 녹색 그래프가 남자분이고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여자분이 되겠는데요.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 경제 활동이 진행되면서 이미 40대, 50대도 이미 17%가 넘는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50세를 전후로 해서 생리가 잘 할 적에는 그렇게 유병률이 높지 않은데 폐경이 되고 나면서부터 이제 당뇨가 발생하고 이제 느끼시겠지만 폐경이 되고 나면 이제 복부 비만도 많아지고 혈압도 올라가시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3종 세트가 이제 갑자기 나한테 이제 다가오는 거를 이제 경험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따라서 폐경 후 여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당뇨병뿐만 아니라 이런 심혈관에 대한 위험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팩터를 조절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당뇨병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여기 보시면 손을 이렇게 들어보셔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배꼽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시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췌장이 되겠습니다. 췌장은 어떤 그 췌장 소화 효소액을 분비하는 것이 거의 80~90% 해당하는 일인데요. 그 췌장에서 인슐린, 아일렛셀이라고 하는 랑게르한스 셀이 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슐린이 혈중에 떠다니고 있는 어떠한 혈당을 각각의 뇌 조직, 지방 조직, 근육 조직에 이제 넣어주는 걸로 고전적으로 이렇게 3가지 정도의 고장으로 생긴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당뇨병에 대한 연구가 좀 많아지면서 이런 췌장이나 간, 근육 외에도 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간혹 너무 쉽게 배고파라 하고 허덕증 나고 이제 그러신 게 있잖아요. 그런 식욕 중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지방 세포에 대한 작동, 그리고 또 심지어는 소장에 있어서도 어떤 분비되는 인크레틴 호르몬에 대한 영향도 있으며 콩팥에서 어떤 포도당을 재흡수하는 기전에 있어서 당뇨는 단순히 췌장 하나의 고장이 아니라 췌장이 중심에 있지만 여러 가지 간과 근육, 콩팥, 뇌 이런 소장에 다발성의 기관이 작동을 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심에 있어서는 인슐린의 저항성과 인슐린의 분비의 결핍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말은 결국은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이 혈중의 혈당을 간이나 근육세포로 넣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좀 작동을 하게 하라라는 것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게 되면은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이렇게 자꾸 거부하게 되는, 그래서 세포 안으로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피 속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게 되고 그게 피 찌꺼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동맥경화로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당뇨가 진단이 되었을 때 살펴보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어떤 인슐린의 분비능 자체가 이미 50%인 상태가 되었을 때 당뇨를 진단하게 되고요. 이 50%를 가지고 얼마나 내가 생활습관을 잘 조절하는지, 제가 타고난
체격 대비 어떤 지방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점점점 췌장 기능이 빠르게 감소될 수도 있지만요. 조금 더 회복될 수도 있는, 결국은 인슐린의 결핍과 저항성이 당뇨의 발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슐린에 있어서 분비되는 이런 췌장에 작동하는 그런 기존의 약, 또 뇌 중추에 관련된 거, 근육에 있어서의 어떤 인슐린 저항성을 조금 줄여주는 거, 소변에 있어서의 포도당의 재흡수를 좀 줄여주는, 살아서 이런 췌장과 더불어서 다양한 한 8개, 9개 기관에 있어서 작동하는 여러 가지 약들이 현재 임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을 왜 치료해야 할까요? 당뇨병은 급성합병증과 만성합병증, 급성합병증은 이런 케톤산혈증과 같은 고삼투압성 합병증으로 인해서 어떤 치명적인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만성합병증 중에 대혈관 합병증에 있어서는 당뇨 환자의 10명 중에 7명의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되고, 이 외에도 이게 자잘하게 어떤 치주염, 비뇨기과 감염, 또 당뇨 족부궤양, 어떤 눈에 있어서의 뭐 여러 가지 백내장, 또 콩팥에 투석을 해야 되는 사망률과 더불어서 삶의 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전에 살펴보니 혈당을 1% 정도만 감소시킨다고 하더라도요, 당뇨로 관한 사망 자체를 20% 또는 어떤 멸초혈관 질환이랄지 미세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한 40%까지 감소를 하기 때문에, 내가 혈중의 혈당 관리만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합병증을 100% 예방은 아니지만 많이 줄일 수 있구나 라는 데이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져 있습니다. 좀 아쉽게도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왠지 막 주황색, 빨간색, 막 붉은 기운이 좋지 않잖아요. 저희가 8%가 넘는 조절되지 않는 당화 혈색소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당뇨 환자들 중에서 반절이 넘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약도 나오고 인슐린도 나오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당뇨는 다른 병에 비해서 계속적인 관리와 일단 추적이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약제, 뭐 인슐린 펌프, 인슐린 주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제 조절하기가 조금 도달하기가 약간은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당화혈색소라는 거는 뭐냐? 당화혈색소는 제가 혈당이 100이면 100, 200이면 200. 근데 당화혈색소라는 건 무슨 말인가? 혈색, 우리가 혈색이 좋다 안 좋다 그러면 이제 피 속에 어떤 적혈구의 혈색소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피 속에 당이 오랫동안 떠다니게 되면 이 헤모글로빈에 당이 갖다 붙는 거죠.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라는 거는 뭔가 당이 달라붙은 혈색소, 요 퍼센티지죠. 근데 높은 혈당이 오랫동안 있게 되면 당화혈색소가 높아질 것이고, 이제 좋은 혈당이 있으면 이제 당화혈색소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해서 근데 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혈색소의 그 생존 기간이 3, 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퍼센티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는, 오늘 제가 부대찌개 밥 말아 먹고 왔어요. 당이 막 한 280 됐는데도요, 그동안에 잘하셨으면 당화혈색소는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당화혈색소는 되게 나쁜데 뭐 진료 보러 가셔서 이제 의사한테 잔소리 들을까봐 오늘 쫄딱 굶고 가셔도 이 당화혈색소를 보고서 그 전에 혈당이 조절되었었던 1개월에서 3개월의 조절 상태를 추측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이제 미국 당뇨병,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도 연간 이제 4회에서 6회 정도까지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어서 혈당의 상태를 살펴보는 좋은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앞서 당뇨를 치료해야 되는 게 합병증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급성 합병증에서 꼭 당이 높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저혈당, 당이 갑자기 이제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혈당이 70 이하를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밥을 안 먹고 제 점심을 못 먹었는데, 점심을 먹지 않아도 저는 인슐린 분비가 살짝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걸 기저인슐린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간에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당을 저의 기저인슐린이 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복 혈당이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저혈당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저인슐린마저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몸은 똑똑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이 저혈당의 70 아래로 떨어지는 게 어떤 약이나 인슐린, 뭐 설사, 다른 기전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똑똑한 우리 몸이 다 커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혈당은 70 이하를 말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저인슐린의 분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혈당은 어떻게 알게 되나요? 저혈당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혈당 측정을 해서 내가 너무 땀이 나고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저혈당 같은데요. 당을 재보면 90ml예요. 그럼 또 저혈당이 아니니까 놔둬야 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집에서 하시는 혈당 측정기는요. 그 정도 관리가 잘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하시면 되세요. 따라서 내가 90이 나왔지만 저혈당 증상이 있다면 나는 65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 미만의 혈당에서 어떤 저혈당의 증상이 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고려를 해서 수치보다는 증상하고 연계를 해서 저혈당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혈당 증상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두근거림, 발한, 심계항진도 있고요. 맥박이 막 빨리 뛰는 것도 있고요. 다리가 팍 풀리는 것도 있고요. 배가 너무 고프고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이런 자율신경계 증상도 있고요. 어떤 신경당 결핍 증상으로 인해서 자꾸 이러다면 악몽을 꾸고 머리가 집중이 안 되고 어질어질하고 특히 이제 운전을 많이 하셔야지 되는데 뭐 식사가 불규칙하신 분들은 좀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제 한번 저혈당이나 내가 약 먹은 시간, 이제 식사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어떤 이렇게 심각한 어떤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칙적인 식사와 예정된 인슐린, 그 다음에 계획된 운동을 다 해서 주사를 하거나 약을 드셔야지 되는데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연세가 조금 많아서 어떤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저혈당이 조금 무방비로 이렇게 진행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밥을 먹으면 다른 사람 30분 소화될 거를 나는 1시간 뒤에 된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보면 혈당이 늦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인슐린을 맞았을 적에는 혹시나 이제 저혈당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혈당 측정을 하셔야죠. 70 미만 또는 100 미만인데 어떤 저혈당 증상이 있다. 그러면 15g의 당질 섭취를 하시고요. 그리고 15분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혈당을 다시 재측정을 해보고 그러면 내가 왜 왔을까 이거를 한번 이제 다시 체크를 해보셔야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혈당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가 등산을 가다가 산에를 갔는데 저혈당이 왔다. 혈당 측정할 거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럼 1번 무시하시고 일단 2번부터 당질 섭취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15분간 쉬시고 2번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5g 딱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당질 15g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무슨 가래떡 같은 그런 당질이 아니고요. 먹으면 그대로 씻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쭉 내려가서 이런 소작으로 가서 저희가 혈중에 혈당을 바로 올려주는 겁니다. 내가 길 가다가 그랬으면 슈퍼라도 들어가서 사탕도 사서 드시거나 주스라도 이제 2분의 1컵 드시거나 집에서 그러셨으면 다 백설탕이나 꿀 하나 있으시잖아요. 백설탕을 큰 숟가락 한 숟가락 드시면 당질을 15g을 먹잖아요. 곱하기 3 해서 혈당이 45 올라가세요. 그리고 아까 내가 저혈당 증상이 있었을 때 45였잖아요. 70이었는데 이거를 먹고 났더니 115가 됐다. 적절하게 조치가 다 됐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저희가 조그맣게 하나씩 낮게 포장된 초콜릿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당이 달달하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지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그래서 사탕이 초콜릿보다 저혈당 증상에는 호전시키는데 더 좋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하드가 있고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아이스크림은 우유, 지방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드 같은 그런 샤베트 같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혈당을 빨리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5g이 이제 사탕 3개, 요구르트, 꿀 이건 알겠는데 이제 뭐 슈퍼 가다가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이 데미소다를 줬어요. 그러면 거기 뒤에 보시면 이런 당질이 15g이다, 25g이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15g 먹어야 되는데 뭐 25g 다 먹는다고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럼 또 너무 혈당이 팍 춤을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혈당이 1단계 저혈당 70 미만일 때는 15g 근데 막 53까지 2단계 저혈당일 때는 25g 다 드셔도 되겠습니다. 낮에 저혈당이 있으면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자다가 저혈당이 오고 우리 가족이 그럴 때 이제 불안해서 새벽에 잠이 안 오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주무시기 전에 100에서 140 정도 혈당을 맞추고 주무시게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혈당이 오신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급성
어떤 이런 저혈당에 대해서는 빨리 올리는 거를 드시고 그것 다음에 뭐 1시간 이내로 복합탄수화물 드시면 되는데 제가 밤 12시에 그러면 그렇게 주스만 먹고 주무시면 새벽 3시에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당 섭취를 하시고 플러스 약간 지방이나 단백질 아니면 복합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식사나 어떤 모닝빵 요거를 한 번 더 복용을 하시고 섭취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가족분이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새벽 3시나 이럴 때 이제 혈당 측정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사이에 혈당을 담당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12시에 그렇으면 새벽 3시나 2시에 또 떨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가 단백질을 먹어놨으면 탄수화물 떨어질 무렵에 단백질에서 나오는 당이 또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뭐 한 10시 넘어서 일어나도 또 지방이 같이 먹어줬으면 탄수화물에서 해결 못한 거 단백질이나 지방을 같이 섞어서 먹었으면 그게 또 저혈당을 대처할 수 있도록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야간 저혈당에 있어서는 좀 긴 시간 동안에 어떤 혈당을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커버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탄수화물 중에서도 단순당, 탄수화물이 있고 이제 그러시는데요. 단순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성 저혈당을 바로 해결하기 위한 사탕, 백설탕, 뭐 꿀, 주스 이런 걸 하셔야 되고 야간 저혈당에 있어서는 단순당 플러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좀 들어간 거를 같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탄수화물에 있어서는 찬밥 남은 거 있으시면 그거를 한 1/3 뭐 이 정도 드셔도 되고요. 모닝빵이나 식빵 어제 먹다 남은 거 있으면 드셔도 되고 어떤 이런 감자 같은 거는 중짜 하나 이렇게 드시면서 이제 우유 같은 거로 이제 같이 드시게 되면은 저희가 야간 저혈당에 대한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혈당이 오시면 경험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15g 먹어가고는 성에 차지 않아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야지 막 몸이 회복되는 것 같아 그러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또 혈당이 춤을 출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과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에 있어서는 막 귤을 한 막 3-4개씩 막 이렇게 까서 드시고 또 오줌 소변 보시느라고 왔다 갔다 하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과일은 어떤 그 양에 따라서 그 각각의 가지는 이제 당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혈당 시에는 일단은 씹고 할 것 없이 쑥 들어가게 되는 이런 설탕이나 주스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당이 너무 높아서 케톤 산혈증, 호흡에서 조금 단 이런 아세톤 냄새가 조금 나고 호흡이 빨라지고 배도 아프고 쓰러지고 의식을 잃고 오시는 경우도 조금 있는데요. 이런 케톤 산혈증의 경우에 있어서 환자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250에서 300이 조금 넘어가시게 되면 이런 소변에서 케톤산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병원에 오셔서 같은 얘기를 하시고 의사하고 상담하에 어떤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큰 카테고리는 만성합병증이죠. 저희가 아까 대혈관 합병증 같은 경우는 이런 뇌혈관과 간상동맥 질환으로 인해서 당뇨 환자의 열의 7이 이런 질환으로 사망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망막, 신장, 신경과 같은 미세혈관 합병증은 이제 뭐 사망에 이르진 않지만 참 다 사는데 불편하게 삶의 질을 조금 떨어뜨릴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떤 대혈관 합병증의 합병증률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요. 어쨌든 합병증에 있어서 심근경색, 협심증이라고 하는 그런 허혈성 심질환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떤 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뇌졸중, 그 외에도 최근에는 연령이 조금 더 증가가 되고 또 이런 허혈성 심질환에서 생존하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또 심부전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심혈관 질환들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대혈관 합병증은요, 뇌혈관에 이런 동맥경화가 발생을 해서 이제 중풍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CT상에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이제 사람 몸이 있으면 그 왼쪽으로 약간 가운데서 치우친 심장이 있죠. 심장이 먹고 사는 심장의 어떤 수축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혈관을 관상동맥, 꼭 왕관 모양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가느다랗지만 우리 몸에서 제일 멈춰버리면 안 되죠. 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심장을 먹고 살게 해주는 관상동맥이 막혔을 경우에 있어서 이제 협심증이랄지 심근경색증이 생길 수가 있고 당뇨 환자는 이런 일이 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큰 대혈관 합병증으로는요, 어떤 다리 쪽으로 가는 굉장히 요건 진행된 요 다리 혈관에 요 정도의 어떤 피 찌꺼기가 요 정도로 막히게 되면서 이제 말초 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되고 작은 상처가 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괴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합병증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세혈관 합병증에 있어서는 이제 나이가 들면 백내장은 당뇨가 없어도 물론 올 수 있고 일시적인 시력 감소도 올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당뇨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걱정하는 거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고요. 특히 2형 당뇨 환자는 눈이 너무 잘 보이고 눈이 하나도 안 불편해도 진단 당시부터 검사를 하셔야지 됩니다. 당뇨에 있어서 망막병증의 유병률은 15.9% 정도 되어져 있고요. 대개는 이제 당뇨 유병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한 10년 이상 지난 환자들에게 있어서 발병을 하기 때문에 초기 진단 시에 체크를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당뇨를 현재 가지고 있다. 그리고 5년 이내로 뭐 가보신 적이 없다. 안과 꼭 보셔야지 됩니다. 그 중에 25%는 실명 위기에 노출이 될 수가 조금 있습니다. 망막병증도 동맥경화의 일환으로 이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때 가시게 되면 적절한 치료를 하고 뭐 레이저 치료랄지 뭐 황반의 부종이 있을 때 주사를 맞는다라고 하면 실명을 저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성 신증입니다. 당뇨병성 신증 콩팥의 문제인데요. 보여지는 그림은 콩팥으로 피 속에 혈관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서 여기서 쓸데없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게 콩팥의 역할이죠. 근데 쓸데없는 것만 걸러줘야 되는데 알부민이라고 하는 어떤 단백질까지 걸러줘서 자꾸 콩팥에 어떤 무리를 주게 되는 거죠. 또 당뇨가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잦은 요로관염도 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콩팥의 기능 자체를 좀 떨어뜨리게 되고 신부전증이나 말기 신질환으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질환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 있어서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0% 이상이 다 원인이 당뇨병이래요. 예전에는 어떤 조절되지 않은 혈압이 원인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당뇨병의 원인이 많아서 그래서 혈당의 관리를 잘해서 이런 신질환이랄지 눈, 합병증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세혈관 합병증이 되겠는데 중에 이제 신경합병증인데요. 이제 손발이 저리고 차고 내 살 같지 않고 찰떡이 붙은 것 같은 이불을 덮어도 저희가 차고 시리고 얼음장을 걷는 것 같다. 또 칼로 에이는 것 같다. 제가 만지기만 했는데 꼬집는 듯한 통증을 이상 감각을 느끼는 그런 다발성성 신경병증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소화랄지 땀샘이랄지 성기능 특히 이제 당뇨를 가진 남성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복부의 이제 대퇴동맥 쪽으로 해서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성기능에 있어서도 약간 좀 장애를 받는 수가 조금 있습니다. 또 족부병변에 있어서도 아까 말초혈관 질환과 더불어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으면 아파도 아픈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쳐도 아픈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오래 끌다가 처음부터 절단한 정도의 그런 상처는 아닌데 요분도 여기 네 번째 발가락 하나 상처가 있었던 건데요. 그게 조금 더 진행이 되더니 이제 무릎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절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게 당뇨의 혈관과 신경병증의 무감각증 그런 것들이 이런 족부병변을 진행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치주질환에 있어서도 면역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잦은 어떤 치주질환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주질환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1년마다 안과처럼 꼭 보세요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위생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당뇨 환자분들은 정기적인 치주질환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하겠습니다.